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추가 합격 방법론 두 번째 시간으로 추가 합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합격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는 추가 합격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추가 합격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그건 무슨 이렇게 사기를 친다? 거짓말이다?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모든 입시기관과 컨설팅을 하는 업체에서 다 추가 합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죠. 추가 합격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또 정시라는 게 이제 추가 합격을 통해서 낮은 성적대에서도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응시자가 많이 줄고 서울의 수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 인원이 늘면서 이것이 또 다른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정시 지원은 사실은 수시하고 다르게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그런 정보에 현혹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내 성적대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의 정보를 찾다 보면 이 동영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입시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정시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내 성적대에서 조금 더 나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내 성적대에서 누가 보니까 좀 더 나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 이래서 이런 내용들에 자꾸 휩쓸리고 유혹에 당하시다 보면 결국 입시가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오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이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입시 기관들에서 정보를 내놓을 때 실제 흔들리지 않은 정직한 정보와 거짓된 정보들이 뒤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부터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에 대한 부분이 판단이 어렵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추가 합격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드릴 얘기는 첫 번째는 지원 구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두 번째는 경쟁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세 번째는 합격 예상 점수와 충원율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점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런 점인데, 조금 일반적으로 이제 입시 컨설팅을 여러분들이 가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 입시 컨설팅에 관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보다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저는 좀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표준 점수의 의미가 뭐고 100분위가 의미가 뭐고 가나다 군배열이 뭐고 내 성적대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뭐고 어떤 대학이 예를 들어서 국영수 반영 비율이 몇 %고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이제는 다. 왜냐하면 그냥 인터넷에 올려놓기만 해도 내 점수만 입력을 해도 쫙 뜨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입시 경험이 잘 없으시다 하더라도 표준 점수 100분위 계산하고 대학 환산 점수 계산하고 가나다 군배열하고 이런 거를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 여러분이 신경 쓰게 되냐면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첫 번째는 내 성적대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 선인지는 다 구분이 되죠. 근데 가장 어려운 거는 뭐냐면 가나다 중에서 어디에다가 안정 적정 지원을 둘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안정이 적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이게 안정 적정이라면 어디까지의 상향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지, 추합 계획이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지원 구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원 구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모든 대학은 구간을 가지고 있어요. 구간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가군에 서울대학교가 있고 나군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군에, 그리고 나군에 연세대학교를 쭉 있는데 우리가 연세대를 하나를 구분을 보면 연세대는 군 자체가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인데 모든 대학은 다 똑같아요. 모든 대학은 첫 번째는 가장 낮은 구단이 뭐냐면 상향 구간이에요. 상향 구간. 상향 구간이고 이거는 대학 이동이 가능한 구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대학 이동이 가능한 구간에서는 간단히 말하면 하위 대학에서 상위 대학으로 인원이 몰리게 되죠. 몰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거는
경쟁률이 상승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경쟁률이 상승하는. 그리고 또한 이 구간도 대학에서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에요. 연세대학교에서 원서를 써서 서울대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서울대 합격을 하면 대학이 바뀌죠. 이처럼 대학이 이동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위에 있는 상위 구간도 대학이 이동하는 구간이긴 한데 이 구간은 추함률이 많이 도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추함이 많이 돌죠. 왜냐하면 연세대와 서울대를 동시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서울대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함률이 높게 돌다 보니까 여기는 하향 안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구간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몰리냐면 허수 지원이 대량으로 몰리게 돼요. 허수 지원이 몰리게 되고 허수 지원이 몰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다시 경쟁률의 상승으로 유발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경쟁률이 높은 거는 맞는데 아래에 있는 구간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목표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가 목표 대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정도를 안정적으로 붙이면서 연세대학교의 목표 대학을 두고 때문에 경쟁률이 몰리는 거고 위에 있는 대학은 서울대의 원서를 쓰는데 여기가 몰리는 이유는 여기는 허수 지원이 몰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허수 지원이 몰리는 이유는 추함률이 높기 때문에 허수 지원이 몰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꼭 알아두실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과가 어디야? 그러면 경영학과, 뭐 경제학과, 그 다음에 학과가 뭐 언론홍보, 심리, 응용, 통계, 정치외교 이런 데가 중간 학과고 가장 높은 거는 경영학과가 제일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경영학과가 제일 높은 과가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경영학과가 제일 높다는 거는 최고점과 평균점과 최저점을 전체를 합쳤을 때 합격생들의 전체로 따지면 경영학과가 제일 높은 학교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경영학과보다 사실상 더 높은 과는 경제학과나 심리학과나 응용통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조금만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다음 그거는 제가 요거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지원 구간은 여러분이 볼 때는 세 개로 나눠진다. 모든 대학은 첫 번째는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상향 구간. 상향 구간은 아래에서 위로 상향을 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어지고 하지만 이거는 허수 지원이 아니에요. 실수 지원이에요. 실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가진 학생들만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402점, 403점대나 401점대 학생들이 지원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구간은 상위 구간인데 이거는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가 몰리냐면 경쟁률이 높게 벌어지죠. 왜냐하면 연세대에서 서울대로 붙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허수들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이 중간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안정 구간이에요. 눈치 작전 경쟁률이 엄청 높은 구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위 학과는 사실상 학과 선택이 별로 흥미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점수를 404점대의 점수대를 맞았다고 하면 404점대의 학생이 밑에다가 사회복지나 아동가족이나 의료환경 쪽에다가 하향 안정 지원을 하고 연대를 목표로 삼을 수도 있지만 이 학생들이 대부분 원서를 쓰게 되면 서강대, 성균관대에서 사회과학 계열의 원서를 쓰거나 경영 계열의 원서를 쓴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흔히 말해서 서강대,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이나 사회학과에 붙고 만약에 연세대학교의 아동가족이나 사회복지학과를 붙으면 선택이 되게 애매한 선택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대학은 마음에 들지만 학과가 별로고 여기는 학과는 마음에 들지만 대학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원서를 쓰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쵸? 맞죠? 이 구간을 피해서 그럼 이 구간에서 원서를 쓰게 되어 때 비슷한 점수대가 많이 몰려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들. 지금 보면 404점대에 해당되는 게 국어, 국문, 문화정보, 문화인류, 사학과, 중어중문, 노언어 뭐 이런 학과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눈치 작전이 발생이 돼요. 눈치 작전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경쟁률이 폭등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 있는 학과나 여기 있는 학과들은 경쟁률이 그렇게 과격하게 폭등하진 않아요. 경쟁률이 폭등하는 이유는 바로 이 중간에 있는 학과로서 결과적으로 대학의 선호도가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경쟁률은 제가 지난번에 어디 한번 동영상을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던데 정시에서 경쟁률을 보고 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첫째 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고 셋째 날이 있단 말이에요. 원서 지원은 대부분 대학들마다 3일간의 원서 기간을 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오다가 두 번째 날 올라가면서 급격하게 경쟁률이 상승하는 그래프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서를 쓰는 시기가 마지막 날 12시 이후에 경쟁률이 집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경쟁률이 보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쟁률을 보고 판단하면 벌써 때가 늦는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쓰려고 했었던 학과가 국어국문학과가 전년도에 3.4대 4대 1이었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런데 봤더니 문헌 정보가 요번에 봤더니 1.25대 1이야. 그러면 나는 원래 당초에는 생각할 때 자, 국어국문학과를 쓰려고 했어요. 그러면 국어국문학과를 처음에 쓰려고 했는데 봤더니 국어국문학과가 문헌정보보다 경쟁률이 엄청 떨어지네? 높네? 그러면 국어국문학과를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음에 미리 다 분석하고 정리하고 컨설팅 받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원 대학가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다 원서를 써야지 라고 판단을 했는데 마지막에 경쟁률 마지막 세 번째 날 12시 후에 경쟁률을 확인해 봤더니 국어국문학과 학과가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서 3.44대 1이고 문헌정보는 1.25대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국문과에다 원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어디 됐어? 문헌정보를 바꾸게 되죠. 근데 문헌정보를 바꾸게 되면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경쟁률을 보고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나중에 가면 경쟁률이 이게 더 높아지게 되어지고 이게 더 낮아지는 경쟁률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경쟁률을 보고 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그러냐면 경쟁률을 보고 원서 지원한다는 것은 기존에 내가 학생의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입시 자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비싼 돈 주고 컨설팅 받고 자문을 구해가지고 지원 대학을 확정을 다 해놨다가 마지막에 경쟁률 하나로 학과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입시 모든 게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엉망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쓰는 거는 가장 피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경쟁률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정시는 모집 인원이 많지 않아요. 물론 연세대학교 경희여행처럼 100명이 넘는 모집 인원을 가져가는 학과들도 있지만 대부분 모집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은 인원을 모집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몇 명만 경쟁률로 들어가도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내가 만약에 국어국문학과에다 원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반드시 두 번째 날 원서를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 날은 그렇게 경쟁률이 크게 움직이는 날은 아니에요. 하지만 첫 번째 날 원서를 써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일찍 원서를 쓰니까. 두 번째 날 정도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원서 지원 동향도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가 세운 원서 지원의 계획이 흔들리진 않아요. 두 번째 날 내가 원서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자연스럽게 작지만 이 학과의 경쟁률이 다른 학과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지게 되겠죠. 조금이라도. 그러면 국문과에 원서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올해는 국문과에 애들이 몰려드는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냐면 문헌정보 쪽으로 학과 변경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경쟁률은 정시는 먼저 결정하고 먼저 원서를 쓰는 게 전략이지 마지막 날 12시에 경쟁률을 보고 대학을 변경하는 건 전략이 될 수가 없어요. 아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대학과 학과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 번째 날까지 가지 않으려면 원서 접수 들어가기 전에 벌써 대학에 대한 부분들은 판단이 되셨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첫째 날 정도를 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날 편안하게 원서 지원을 하시는 게 입시에서 통하는 전략이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구간 자체는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대부분 다 나눠져 있다. 항상 입시 구간은 첫 번째는 이렇게 상향 구간으로서 하향 안정 지원, 소신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있고 두 번째는 안정 구간이에요. 눈치 작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 구간인데 특히 이 눈치 작전이 벌어지려고 하면 모집 단위의 점수가 유사한 점수대가 대량으로 몰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야는
목표 대학 구간이에요. 이거는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여기도 높아요. 그리고 여기도 경쟁률이 높아요. 여기에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허수들이 몰리기 때문이고, 여기에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대학을 붙고자 하는 사람들의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여기에 경쟁률이 몰리는 거는 일부 모집 단위 내에서 비슷한 점수대에서 학생들이 눈치 작전을 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자, 그럼 모집 단위 내의 상향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모집 단위 내의 상향은 불가능한데,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점수가 382점이 여기 학과가 있어요. 근데 383점도 있고 382점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383점인 학과에 원서를 쓴다. 그럼 여기는 어떤 학생들이 쓸까라고 생각해보면 점수의 폭이 384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383점, 382점, 381점 이런 점수대의 구간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겠죠.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그쵸? 여기 원서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383점대라고 봐요. 385점. 그럼 385점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쓸까? 첫 번째는 386점대 학생들이 하향 지원하겠죠. 또는 385점대에서 원서를 쓰겠죠. 384점대에서 원서를 쓰겠죠. 383점대에서 원서를 쓰겠죠. 하지만 얘기할 점은 뭐냐면 이 구간 내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대학은 구간 내에서는 만약에 이 점수가 385점대라고 하면 383점대에서 상향을 치는 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383점이면 굳이 경제학과를 가지 않아도 383점에서 일본 융합지역학과라든가 독일어 학과라든가 프랑스어 학과라든가 이런 학과들의 383점대의 포르투갈 학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향을 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상향을 쳐서 실패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리로 가야 돼요.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구간 내에서 상향이 불가능한 이유는 이 구간 내로 들어가면 반드시 합격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합격을 못하면 대학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붙으려고 하면 대부분 다 어떻게 돼야 돼요? 하향 안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구간은 383점인 학과라 하더라도 382점도 상향을 쳐요. 381점도 상향을 쳐요. 그리고 좀 부족하신 분들은 380점에서 상향을 쳐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손을 뻗어서 가까운 거리가 미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해요. 닿을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이런 데들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올리면 막 이게 뜨는 거죠. 뭐 추가 합격 가능성 뭐 20%, 30%, 40% 이렇게 뜨는 거죠. 가장 가까운 거리가 우리는 닿을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입시에서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가장 먼 거리예요. 왜냐하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칠 수 없는 거리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집 단위 내의 상향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385점인 학과를 383점인 학생이 원서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한국 외대를 예를 들어서 한국 외대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학과가 만약에 388점인 국제통상학과가 388점 가장 높아. 그리고 그 밑에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야. 그리고 그 밑에가 경영학과라고 예를 들어서 입시기관에서 이렇게 예측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가 1등, 2등, 3등이라고 예를 들면 실제 국제통상학과가 가장 높은 학과가 가장 높은 학과가 아닌 거예요. 아까 연세대학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무슨 얘기냐면 모든 학생들의 원서 지원은 이렇게 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치고 그 다음에 밑에서 붙는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원서를 쓰는데 가군과 나군의 대학을 쓰면 모든 사람이 원서를 때 상향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봤더니 한국외대야. 한국외대에다 가장 높은 학과에다가 원서를 쓰는 거야. 그 점수가 만약에 388점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외대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가군으로 이동을 해서 가군에서 가장 높은 학과가 만약에 여기 보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뭐 중앙대학교다. 중앙대학교 389점에다 원서를 쓴다. 이렇게 원서를 쓸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내 점수가 388점인데
내가 원서를 쓰는 방법이 가군에서는 한국예대 388점에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쳐가지고는 중앙대에다가 389점에다가 원서를 쓸 수 있냐고요. 못 쓰죠. 절대로. 왜? 이렇게 쓰면 여기도 상향, 여기도 상향. 그럼 둘 다 떨어지는데 가군과 나군 다 떨어지면 이제 다군에 갈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건국대나 이런 데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원서 지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지면 위쪽에서 상을 치면 아래쪽 대역에서 완전히 안정 지원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안정 지원을. 그러니까 두 번째 구간에서는 어디다 원서를 몰리게 되어지냐면 1구간 해당되어지는 387점대가 아니라 2구간 387점대가 가장 높은 학과인 거예요. 이건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높은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다가 안정 지원을 하면서 목표 대학에다 상향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보신 것처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 말았던 게 자 여기 자 연세대학교도 똑같은 거예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가 만약에 지금 412점인데 412점 엄청 높은 점수잖아요. 그쵸? 412점을 내가 맞았어. 만약에 412점을 그럼 412점을 맞은 학생이 연세대 경영학과 412점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412점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원서를 쓴다. 이렇게 쓸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412점을 안 맞아서 잘 모르시는 거야. 412점을 맞으면 이렇게 쓸 수 없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서울대도 재수없으면 떨어지고 연세대학교도 떨어지면 다군의 중앙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학생들이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재수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상상 이렇게 원서를 붙이는 거예요. 상향 상향으로 원서를 칠 수가 없고 반드시 아래에 있는 대학을 어떻게 한다? 안정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위쪽 대학에 상향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모집 단위에서 가장 높은 학과는 1그룹의 학과가 아니라 그 밑에 나와 있는 2그룹의 학과가 실제로는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시기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학과가 경영학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최고점, 평균점, 최저점을 다 합치면 경영학과가 높을 수가 있어요. 경영학과가. 하지만 실제 평균점과 최저점의 점수 간격으로 보게 되어지면 밑에 있는 학과가 더 낮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데이터 발표한 내용들도 보면 실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가 밑에 나와 있는 언론홍보나 심리나 응용통계 학과보다 점수가 낮아요. 평균 점수가.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서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되어질 때 마치 대학을 이렇게 서열화시켜서 학과를 경영학과가 제일 높고 경제학과가 높고 언론 쭉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집 단위 내의 상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383점 이런 학과를 원서를 쓰는 학생이 어떤 학생이라고? 385점은 쓸 수 있지만 384점까지는 상향을 치는 학생들이 있겠죠. 하지만 383점대에서 상향을 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383점대 목표 대학이 되는 이 구간에서는 상향을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추락 가능성이 가까운 데가 더 높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내가 만약에 383점이 여긴데 382점인데 내가 만약에 380점을 맞았다. 그러면 380점을 맞힌 학생이 한국 외대를 가려고 할 때 선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의 방법, 가장 가까운 근거리를 때리는 방법.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먼 거리를 때리는 방법, 그 다음에 그냥 도전을 하는 방법이에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는 위를 때리는 거예요. 393점대 학과를 원서 지원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써봅시다. 내 점수가 380점이야. 근데 내가 지원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382점대, 3점대 학과를 지원하는 방법. 두 번째는 385점대를 한번 원서 지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88점대에 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죠. 그럼 이 구간이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는 상향기관, 그 다음에 이거는 좌우 분이동을 하는 구간이고, 이거는 목표대학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위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위에 있는 학과를 원서로 썼었을 때의 장점. 첫 번째는 여기는 추합률이 높다.
추합률이 높다는 거죠. 추합률이 높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허수 지원이 대량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허수 지원이. 그러니까 여기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었냐면 388점대 원서를 쓰겠죠. 389점대 학생도 원서를 쓰겠죠. 그 다음에 387점도 원서를 쓰겠죠. 여기까지는.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요 점수대까지 원서를 쓰고 밑에까지 점수를 쓰는 학생이 없다면 1등, 2등, 3등 다음에 내가 4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4등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시에서의 경쟁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순위 경쟁이 있고 그 다음에 점수 경쟁이 있어요. 점수 경쟁. 점수 경쟁을 돌입하는 경우들은 우리가 이거는 자연추합을 노리는 경우들은 점수 경쟁을 통해서 대학을 가요. 점수 경쟁을 통해서. 그런데 순위 경쟁으로 넘어가면 강제 추합이 되는 경우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제 합격 점수와 내 점수의 간격이 벌어지면 그때는 점수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순위 경쟁이 되는 거예요. 순위 경쟁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388점인 학과를 원서를 쓰는데 그렇죠? 여기를 쓰는 학생이 389, 388, 387점이 원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여기를 386점이 쓸까? 386점은 여기 중간에 학과를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구간 내에서는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다. 386점이 388점인 학과에다 원서를 썼어? 국제통상 가고 싶어서 썼어.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건국대, 동국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학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간 내에서는 상향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원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몰린 학생이 다행히 387점인 애들보다 388, 389점인 학생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향 소신 지원이 이루어졌다. 소신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얘네들이 추가 합격으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네들이 추합이 되면 쭉쭉쭉 내려오면 얘가 결국은 3번이나 4번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결국은 순위 내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점들은 결국은 뭐냐면 이 허수라고 하는 거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허수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의 경쟁자가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 생각 하나만 하는 것만으로도 입시는 크게 바뀔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경쟁자가 실수냐 허수냐, 내 경쟁자가 나와 비슷한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냐, 아니면 나보다 점수대가 낮거나 합격할 수는 없는데 나보다 점수대가 조금 높은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380점에서 388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려고 하면 결국은 허수들과의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요 구간에 381점, 2점을 안 온단 말이에요. 381에서 383점대 학생들이 있으면 안 돼. 여기는. 388, 389를 원서를 써도 이 가운데 뭐가 없어? 387, 386, 385, 384, 383은 없는 거예요. 이 구간에. 왜? 얘네들은 여기에 다 묻혔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는 허수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여기서 합격이 안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원서를 쓰는 거죠. 어디다가 383, 382, 381점대 학생들이 원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학생들도 허수잖아요. 원서 지원이 안 되는, 합격이 불가능한. 얘네들이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 나는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순위 경쟁 강제 추합을 노리게 되어진다면 나의 경쟁자는 누구다? 허수 지원이다. 허수 지원들이 몰리지 않는 구간을 찾아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구간이고 이게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380점대에서 388점의 학과를 원서를 써. 자, 첫 번째 장점은 추합률이 높게 돌아. 두 번째는 이 구간에서는 모집 단위 내에 상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88점인 학과라 하더라도 386, 385, 384, 383, 382까지도 원서 지원을 하지 않아. 2점. 그거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고민거리가 380점에서 382점까지의
지원자가 만약에 여기를 지원하게 되어진다면 나는 붙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구간에서의 고민은 결국 허수들을 어떻게 따돌릴 것이냐. 근데 이게 허수들이 유혹을 많이 하게 만드는 구간이에요. 왜? 초함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초함률이 높으면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원서 지원이 몰린단 말이에요. 정시는 수시하고 다르게 정시는 일반적으로 보면 적정 소신 지원이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수시는 정시는 상향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그냥 올해 입시는 저기 하고 내년에 나 재수해서 대학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나 두 개 정도는 적정 안정 지원하고 하나 정도는 꼭 상향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 지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방법이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380점을 맞았는데 내가 어디에다 원서를 쓰는 거냐면 385점대에다 원서를 쓰는 경우예요. 385점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385점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쓰냐면 쓸 수 있는 게 386점, 385점 아니면 384점 정도까지가 원서를 쓰겠죠. 그리고 요 밑에 381점대에서 382점대 이 구간에서는 지원하는 학생이 있다 없다? 없다. 구간 내 상향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구간 내 상향이 불가능하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 자기 자신이 쓴다고 생각하고 한번 원서 지원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내 점수가 383점인데 385점대에 경제학과를 원서를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국외대 떨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는 떨어져도 괜찮다. 그냥 떨어져서 쓸 때나 건국대, 동국대 가도 동국대학교 광고홍보 영상학과는 괜찮아 라고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원서 지원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상향 구간 내에서 상향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원서를 썼을 때는 똑같아요. 위에 있는 구간하고 동일하게 구간 내에서 상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386, 385점대의 학생들이나 384점대의 학생들이 있는 거고 요 밑에는 없어요. 그쵸? 그리고 요 구간은 추합이 도는 구간이에요. 어디로 추합이 되냐면 좌우로 군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합이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380점대에서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381점대 학생들이거나 381, 382점대 학생들이 여기다 원서를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381이나 382점 또는 더 떨어지는 379, 뭐 375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어디에다 원서를 쓰냐 하면 위로 때리죠. 이게 위로. 여기다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전에는 추가 합격 그러면 무조건 추가 확률이 많이 도는 상위학과 쪽으로 원서를 썼지만 요즘에는 사실상 추합에서 제일 중요한 구간이라고 제가 보는 거는 좌우 군이동 구간이에요. 좌우 군이동 구간. 이 구간은 대부분 경쟁률도 높지 않고 경쟁률도 그리고 두 번째는 추합이 발생이 되는 구간이에요. 좌우로 군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허수 지원이 대부분 몰리지가 않아요. 허수 지원이 몰리려면 허수가 몰리려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러려면 추합률이 높아야 되니까 상위 구간을 몰린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이쪽으로 원서를 지원했었을 때의 합격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점수가 여기를 지원하게 되어진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구간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손을 뻗으면 가장 닿을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는 구간이지만 실제로는 붙기가 제일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어려운 구간이고 이 중간 내 좌우 군위도 기간에서 추합을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는 거는 만약에 여기에서 한국외대 영리문화학과를 만약에 합격한 학생이 가군과 나군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과연 어느 대학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과와 비슷한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가군과 다군의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그 다음에 그런 학과들이 남학생이나 여학생들 중에서 어떤 학생들이 선호하는 데인지 이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히 판단하시고 우리가 결정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모집 단위의 상향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모집 단위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대부분 꼭 반드시 붙어야 되는 구간 불합격하면은 낮아지니까 붙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점수 계산을 첨예하게 하죠.
점수 기간에 맞춰가지고 대학을 결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대가 비슷한 구간 내에서는 경쟁률이 오르고 내리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반드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83, 383, 383인 학과가 3개가 있다면 반드시 이 3개의 학과의 경쟁률이 전년도와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구간이 불가능한데 내가 예를 들어서 380점을 맞은 학생이다. 그럼 내가 어디를 쓰는 게 제일 적절하냐? 합격 가능성. 가장 위, 중간, 가장 끝에. 실제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중간이에요. 중간. 왜 그러냐면 가장 밑에 있는 구간을 쓰게 되면 380점에서 382점이 가장 가까운 근거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다 달라붙어 있어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구간은 경쟁률이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낮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구간으로 가게 되면 모집대 단위 내에서 상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회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추학률이 높은 것도 맞지만 문제는 뭐냐면 허수를 떨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허수를 제거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제 허수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허수를 떨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좌우 군이동이 가능한 구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수들이 대부분 지원하지 않아요. 여기는 지원하지 않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구간에 비해서 위에 있는 구간에서는 뭐가 발생이 되었냐면 추합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기회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쟁률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도록 할게요. 경쟁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경쟁률이 어디가 높다, 어디가 낮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구간 내에서 경쟁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간 내에서 지금 보시면 고려대학교 모든 대학은 구간은 3개의 구간으로 나눠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항상 3개의 구간. 첫 번째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구간은 상향 구간이에요. 이게 대학 이동이 가능한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붙으려고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경쟁률을 보시는 것처럼 7.44, 7.63, 6.2, 6.5, 5.9, 6.4, 5.29 이러니까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7점대, 6점대의 경쟁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가운데 구간이에요. 가운데 구간은 좌우 군이동이 가능한 구간인데 이게 이제 안전 구간이란 말이에요. 안전 구간이면서 이 구간 내에서 눈치 작전이 치열하게 벌어져요. 왜냐하면 하위 구간에서는 붙고자 하는 상향을 목적으로 삼지만 첫 번째는 어떤 학생들은 대학을 목적으로 해서 붙고자 하는 목적으로 들어온 학생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은 대학은 붙었는데 그 다음에 뭐를 생각해? 학과 결정을 애매한 거예요. 내가 지금 고려대학교는 붙긴 붙는데 지구환경이나 식품이나 보건환경이나 건축이나 이런 학과들은 마음에 잘 안 들어. 더군다나 자연계니까 학과 생각해야 돼. 그랬더니 학과가 좀 적정히 마음에 드는 게 화학, 수학, 생물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 물리나 기계, 건축 이런 정도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과들은 중간 학과들은 대부분 좌우 군이동이 가능한 구간인데 이게 안전 구간이기 때문에 눈치 작전이 많이 발생이 되어지고 부분적으로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구간.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구간은 어떤 분야냐면 상향 구간이에요. 이건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향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허수 지원이 많이 몰려요. 허수 지원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추가 합격률이 높으니까 여기가 추가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허수 지원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대량으로. 여기는 추가률이 별로 없죠. 없고 여기는 목적이 안정적으로 붙이고자 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점수 상태가 가운데 구간은 실제 비슷한 점수대 학생들이 대부분 다 몰리는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경쟁률을 보게 되면 아래에 있는 구간이 대부분 경쟁률이 높고 그 다음에 중간으로 가게 되어지면 비슷한 점수대의 학과들 내에서 학과 선호도에 따라서 경쟁률이 눈치 작전에 따라서 올라가는 현상들.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상위 학과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뭐가 끼기 때문에 허수들이 대량으로 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고려대에 붙지 못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점수가 396점부터 시작해서 392점이라고 하면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들이야? 397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5점까지라면 394점대까지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어디 학생들이냐면 391,
392 뭐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389 뭐 이런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려대학교에 붙을 수 있는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점점점점 떠가지고서 그 다음에 고려대 모집단위 내에 지원이 불가능한 학생들. 이 학생들이 이제 허수지. 얘들이 몰리니까 경쟁률이 몰리는 거예요. 하지만 추합이 도는 건 여기까지만 추합이 도는 거예요. 이 학생들까지 추합이 오기가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그래프를 보면 여기서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올라갔다가 하나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그래프죠. 이렇게. 이건 이제 거의 모든 대학이 비슷한 유형이에요. 이렇게 능선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모집 단위가 좀 작은 학교가 있고 모집 단위가 큰 학교가 있어요. 지금 고려대학교는 모집 단위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의 그래프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제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여기는 이제 결국은 뭐냐면 대학 목표 구간이에요. 여기는 대학 목표 구간. 대학 목표 구간이기 때문에 대학에 붙고자 들어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 점수가 392점이다. 그러면 실제 392점이 끝점수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90점대 학생들이 여기에 다 줄을 쓰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90점에서 392점이 가장 가까운 거래요. 여기까지 가니까 여기 만약에 393점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가 여기다 원서를 쓰겠어요? 여기다가 못 쓰죠. 가장 가까운 거리는 392점에다 원서를 쓰지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 거리가 입시에서는 가장 먼 거리예요. 도저히 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구간은 지금 보는 것처럼 경쟁률이 높아요. 그럼 이 구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경쟁률이 높죠. 경쟁률이 높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대학을 목표하는 구간이니까 경쟁률이 높고, 경쟁률이 높은데 반해서 이것은 추합률은 낮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붙으면 대부분 다니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원서를 써가지고 붙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경쟁률은 높지 추합률은 낮지.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구간을 뛰어넘어야 돼요. 구간을.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392점인데 내가 만약에 393점인 학과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화학과가. 그러면 내가 요렇게 구간에서 요 구간을 여기서 이렇게 박스 구간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여기가 내 점수가 393점이야. 내 점수가 392점이야. 내가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390점인데 내 점수가 392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건너뛰어서 이렇게 393점인 학과에다 원서를 쓰시는 거예요. 한 바퀴 건너뛰어서 여기를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렇게 원서를 쓰면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는 이 구간은 첫 번째는 추합이 돌아요. 추합률이 발생해죠. 왜냐하면 좌우로 군이동이 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좌우 군이동이 이루어지죠. 이거는 좌우 군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합률이 높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률이 높다 낮다? 경쟁률이 낮아요. 경쟁률이 낮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내가 이렇게 되면 이 구간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구간 내 상향 지원이 불가능해요. 구간 내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93점인 학과를 392점인 학생, 391점, 390점대 학생들이 여기다 원서를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390점은 여기 쓰겠지. 392점. 391점? 390점보다 더 가깝잖아. 392점에다 쓰겠지. 392점, 392점에다 쓰겠지. 당연히 393점인 학생들 여기다 쓰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을 뛰어넘게 되어지면 이 중간 구간에 있는 학생들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위 구간 끝에 경쟁률을 바라보고 추합 가능성을 바라보고 매달리시면 안 되고 구간 돌파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간 돌파를 하셔서 이 경쟁률이 다운되어지는 이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구간서부터는 추합률이 발생이 되어지고 좌우 군이동이 가능하고 경쟁률이 낮아지며
구간 내에 상향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와 같은 경쟁자들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이 위쪽 대학으로 넘어가는 중간 계통에서 넘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좌우 분이동에 따라서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들. 근데 이 구간들은 조심하실 분들은 하위 학과들보다 학과 선호도가 높다는 거예요. 학과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쟁률이 일시적으로 높거나 않는 현상들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축학과의 경쟁률이 높죠. 기계공학과의 경쟁률이 낮죠. 가정교육학과의 경쟁률이 낮고 바이오의학과의 경쟁률이 높거나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위쪽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항상 어떤 대학의 가장 높은 학과의 경쟁률이 높아요.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뭐 때문에? 실수보다 허수 때문에. 여기에서 실제 점수 경쟁력이 있는 실수가 이만큼이면 허수가 이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붙을 가능성이 없지만 고려대학교 상위학과가 가군이나 다군으로 이동을 하면서 의치안의 대로 빠지게 되고 서울대로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추합률이 높게 되니까 추합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추합률이 높으면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추합률이 높은 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점수에 어떤 한 대학의 모집 단위가 이렇게 있으면 추합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요 상위권의 점수 분포만 높은 거예요. 이렇게 상위권에. 만약에 394점이 가장 높은 점수면 393점, 392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이 추합률이 높다. 어떤 학과의 추합률이 250%가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점수대가 394점에서 393점대의 상위권의 점수만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제자리 줄넘기를 도는 거하고 비슷하다. 추합률이 높다는 게 나에게 유리하려면 어때야 돼? 내 점수와 합격 가능 점수가 편차가 낮아야 돼요. 그래야 추합률이 높게 돌아야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점수와 합격 점수의 편차가 커. 만약에 합격 점수는 394점인데 내 점수가 390점이야. 이러면 추합이 아무리 돌아도 못 붙어요. 절대로. 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391점대 애들이 추합으로 붙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디를? 다른 대학을. 고려대에서 내가 서울대를 391점 안 된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지으면 그러니까 얘가 추합이 안 되는데 얘가 어떻게 추합이 돼?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추합률이 낮다는 의미가 있어요. 낮다. 이렇게 어떤 모집 단위가 있는데 그 모집 단위의 점수가 394점이야. 최고 점수가. 근데 추합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야. 추합률이 10%라는 얘기는 추합이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데 끝에 하나가 걸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끝에 하나가. 자, 추합률이 낮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상위 대학에 못 붙는다는 거죠. 상위 대학에 못 붙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허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허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죠. 왜? 아니 내 점수가 390점이야. 근데 여기다 394점에다 원서 지원을 해. 그럴 수 있는 조건은 추합률이 높다는 조건이에요. 합격 가능성이 있어야 돼. 근데 추합률이 10%야. 10명 중에 저 1명 됐어. 근데 내가 390점대에서 여기다 원서 지원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추합률이 낮다는 것은 허수 지원이 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수 지원이 몰리지 않으면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허수 지원이 몰리지 않으면 하향 안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수 때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충원율이 10%다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쵸? 위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하향 안정 지원을 하게 돼 있고 하향 안정 지원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지원할 학생들의 점수대가 395점대, 394점대 학생들이 쓰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추합이 되죠. 추합이 되면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합률이 여기서는 10%였었지만 추합률이 50%로 추합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마지막 합격대의 점수는 커다란 점수 차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추합률이 높다는 게 절대로 유리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추합률이 높다는 것은 내 점수와 합격 가능한 점수의 점수 편차가 좁을 때 자연 추합을 통해서 붙을 수 있다는 거고, 근데 내 점수와 만약 합격 가능한 점수가
차이가 난다면, 자연 취업이 불가능하다면 그거는 뭐가 돼야 돼? 강제 취업으로 순위 싸움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야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점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경쟁 구간을 피하라는 건 뭐냐면 모든 대학의 경쟁구는 이런 분포를 보여줘요. 4개의 능선을 타거나 모집 단위가 나면 3개의 능선을 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첫 번째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대학 목표 구간. 두 번째는 대학이 결정되고 나면 학과 결정 구간. 그 다음에 안정 구간, 그 다음에 상향 구간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허수들이 몰리는 구간은 상향 지원. 여기죠. 상향 구간. 여기가 초합률이 가장 많이 도니까. 근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실수는 뭐냐? 390점이 고려대학교의 가장 끝 학과의 표준 점수라고 했을 때 내 전부가 390점에 여기를 쓰시면 안 돼요. 끝에다 쓰시면 붙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구간 돌파를 하셔야 돼요. 구간을 뛰어넘어서 추합률이 발생이 되어지고 좌우 군이동이 가능하며 경쟁률이 낮아지고 구간 내의 상향이 불가능한 구간 내에서 기회를 엿보시는 게 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할 얘기가 되게 많아서 일단 뭐 짧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또 얘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고 이제 하나 정도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입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제 주장이 꼭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학생들을 입시를 지도를 하고 또 입시를 지도를 하면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 경험들을 진행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정시 컨설팅의 노하우 또는 우리 하이퍼 리비만의 정시 컨설팅의 노하우들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만 무조건 신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시 컨설팅이라고 하는 정시라고 하는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내 점수도보다 나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논리나 정의들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부모님이나 학생들에 따라서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건 이제 부모님 각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합격 예상 점수와 충원율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어떤 거를 가장 고려한다? 합격 예상 점수, 전년도 합격 점수, 대학에서 발표하는 점수, 이 점수만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점수가 이게 이제 전년도에 발표했었던 내용들 396점이라고 하는 건 그냥 표준 점수의 합입니다. 대학별 환산 점수가 아니라. 자, 표준 점수의 합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열을 매기잖아요. 그렇죠? 뭐 고려대학교에서 의예과를 뺀 가장 높은 과는 전기전자, 화공생명, 산업경영이 가장 높은 과다. 수학교육과가 높은 과다. 신소재가 높은 과다. 컴퓨터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과는 환경생태공학이나 지구환경과학과가 가장 높은 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꼭 이 점수만을 신뢰하시면 안 돼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봐야 되는 건 충원율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충원율로 순위를 매겼더니 1등이었던 전기전자공학부가 충원율 해가지고 내인 순위를 나눴더니 결국 여기 가죠. 전기종자가 원래는 여기서 1등이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등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등이었던 지구환경과학과가 여기까지 올라가요. 실제로는 지구환경과학과가 충원율에서는 전기전자공학부보다 높았다는 거예요. 자, 충원율은 왜 발생이 되어질까? 충원율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상위 대학을 합격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물론 충원율의 합격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충원율이라는 게 꼭 상위 대학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구환경과학과에 붙었는데 고려대학교에 붙었는데 반대로 가군에서 한양대나 아니면은 성균관대나 서강대나 기타 다른 대학에서 학과를 붙었는데 거기서 학과가 더 선호도가 좋을 수 있죠. 고려대보다 그 가군에 있는 다른 학과들의 선호도를 선택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충원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들이 이 대학이나 학과보다 선호하는 다른 대학이나 학과가 있다는 거고 그리도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동을 했다는 거는 결국은 이 학생들이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점수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수 경쟁력을. 그렇죠? 점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충원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점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이 충원율에 대한 부분들을 꼭 보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로 해서 서열을 매기지 말고 충원율을 통해서 서열을 매기게 되고, 물론 충원율을 통해서 서열을 매긴다 해서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충원율에는 실제 허수 지원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공학부의 충원율이 62.9%야.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학과의 충원율이 114%야. 충원율 자체로 보면 화학과의 충원율이 114는 높고 전기전자공학부의 충원율이 62.9%는 낮아요. 그렇다 해서 화학과가 무조건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화학과는 일반적으로 원서 지원이 이루어진 학생들이 대부분 실수 중심의 원서 지원, 실수 중심이지만 이 전기전자는 실수 플러스 허수들의 원서 지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상위 학과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상위 학과들은 허수들이 몰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서를 붙을 때 실수들은 추합으로 빠져나가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허수들은 원서 지원으로 추합이 안 되고 못 붙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화학과 같은 경우는 실수 중심이니까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점수의 경쟁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위 대학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군에 있는 한양대나 서강대나 성균관대 중에서 학과 선호도에 따라 빠져나가기 때문에 추합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일반적으로 그냥 점수 중심으로 해서 학과의 서열을 매기시면 절대로 안 된다. 점수도 중요하지만 이 충원율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상위 대학의 합격 비율이기 때문에 점수의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 그런 충원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점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셨어요? 하지만 이 중요한 건 또 이 충원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 학과별로 이해하셔야만, 그래야만 이 구간에서 이 학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점수는 움직인다.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어요. 점수는 움직이는데, 점수가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하세요. 특히 이제 정시 컨설팅을 하면 우리가 수시에 비해서 부모님들이 바빠지시죠. 막 계산기 가지고 막 두드리고 계산하고 막 가지고 있는 정보나 데이터 막 분석하시고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수라고 하는 부분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숫자 계산을 하셔도 컨설팅이 안 되는 이유예요. 아셨어요? 자, 그럼 왜 점수는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연세대학교 의예과의 점수가 대학별 환산 점수를 했었을 때 728.1점이라고 해요. 고려대학교 의예과가 그 대학의 환산 점수라면 689.4점이에요. 물론 여기서 봤었을 때 연세대학교 의예과가 고려대보다 높은 과는 맞지만 이 점수만으로는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마다 환산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점수는 정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점수가 갖는 의미는 뭔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점수를 구성하는 요소는 첫 번째는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라고 생각해요. 이거 맞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원서 지원하게 되었을 때 이런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 이 점수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대학에 대한 선호도예요. 대학에 대한 선호도, 학과에 대한 선호도, 이 점을 꼭 신경 써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은 입시 데이터에 반영이 안 돼요. 입시 데이터에.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개의 대학이 있었을 때, 만약에 연대와 고려대가 있었을 때, 아니면 중간대학들 중에서 뭐 경희대와 그 다음에 시립대, 한국외대 세 개의 대학이 있었을 때, 건국대와 동국대가 있었을 때, 또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떨어지면은 광운대, 세종대, 국민대, 서울과학기술대가 있었을 때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어떠냐,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선호도가, 이 점도 되게 중요하고, 또 그때 해마다 여러 가지 입시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제 부정 비리로 인해서 어떤 대학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게 되었을 때, 또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어떤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도 있죠. 이런 선호도라는 부분들도 점수에 다 반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시 데이터에서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서 쓰시게 되어질 때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일시적인 경쟁률의 상승이 결국 가치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인 경쟁률이 상승하는 구간은 세 개의 구간 중에서 두 번째 구간 A, B, C라고 하면 B 구간이죠. 좌우 군이동 가능한 이게 좌우 군이동이 가능하면서 여기서 하과 결정을 해야 되는 하과 결정 구간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는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경쟁률의 상승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은 점수가 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경쟁률이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 그리고 충원율과 추가 합격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점수를 구성하는 요소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점수를 728점 이것만 이렇게 보지 말고 첫 번째는 이 점수에서 뭐를 더해? 첫 번째 선호도를 더해. 연세대학교 의예과와 고려대학 의예과 중에서 어디를 더 선호할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시적으로 점수가 경쟁률이 상승할 수 있나 없나? 경쟁률 변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충원율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나? 점수는 이렇게 보일 때는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보시면 경쟁률에서도 여기가 더 높죠? 그 다음에 추가 합격률을 보면 22명, 4명이니까 결과적으로 연세대학교 의예과가 고려대 의대보다 더 높은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대학에 대한 학과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선호도, 그 다음에 일시적인 경쟁률의 상승에 따른 점수 상승 가능성, 그 다음에 충원율이나 추합, 비율 이런 부분들도 점수에 반영이 되어지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고려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그럼 점수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하나의 점수를 보세요. 부모님들이 다 보시는 건 하나의 점수. 하나의 점수는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점수가 그 전년도에 봤더니 대학별 한선 점수가 523.33점이야. 그쵸? 그리고 고려대학교 화공생명이 527.57점이야. 이 점수만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점수를. 그쵸? 그리고 최고점과 최저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별로 의미도 없긴 해요. 왜냐하면 모든 대학에서 학과의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를 발표하면 입시는 그냥 도합판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같은 대학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사실 만약에 똑같은 고려대학교 내에서 최저점과 최고점, 최고와 최저점의 차이 간격을 두면 아마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동국대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 정도까지 폭이 넓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발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내용이 대부분 평균값인데 이 평균값이 50% 평균이 아니라 보통 70%, 80% 평균값을 제시해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게 되어질 때 우리 대학은 요 정도 기준이 되니까 요 정도에 맞춰서 원서 지원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렇죠? 아셨어요? 그 정도이지 이 최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공지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커져요. 만약에 건축학과의 최고 점수가 평균 점수가 523점인데 최저점은 사실 510점이었다. 510점 정도로 봤었더니 예를 들어서 동국대 정도 붙을 수 있는 점수야. 설령 그 얘기를 들으면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학에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512점인데 원서를 지원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도박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에 그렇게 됐다고 해서 올해 그렇게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의 가장 좋은 답은 안정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안정 지원하는 게 가능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원서 지원을 가나다를 세계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안정 지원하면서 상향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 다른 점수에 의한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거 봐요. 고려대학교 건축학과의 평균 점수가 523.33점이고 고려대학교 화공생명이 527.57점이에요. 그럼 당연히 화공생명이 점수가 높은 거가 맞아요. 그리고 그거 동의하죠. 근데 최저 점수를 보게 되어지면 건축학과는 522점, 그 다음에 화공생명은 517점이란 말이에요. 건축학과가 화공생명보다 높아요. 그렇죠? 기계공학과가 더 높아요. 생명공학과도 평균 점수는 더 높은데 최저점은 더 낮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점수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관심 가지셔야 되는 거는 평균 점수가 아니라 평균 점수와 최저점 사이의 편차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들어갈 때 점수가 높으면
나올 때 점수가 낮다. 들어갈 때 점수가 높으면 나올 때 점수가 낮아요. 자, 다시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 평균 점수가 높은 학과가 평균 점수가 낮은 학과보다 최저점은 더 낮아요. 아셨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아까 봤던 것처럼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가 396점이야.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건축학과가 393점이야. 당연히 딱 봐도 고려대학교 화공생명이 다 높죠. 그 다음에 건축학과는 393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의 점수는 몇 점이냐면 최저점은 391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최저점은 392점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현상이 벌어지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집 단위 내에서는 상향이 불가능한 거예요. 모집 단위 내에서는 상향이.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93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일까라고 생각해봐요. 첫 번째는 394점 쓰겠죠. 393점 쓰겠죠. 392점인 학생들이 원서를 쓰겠죠. 하지만 391점인 학생들도 원서를 쓰고 390점도 원서를 쓰겠지만 얘네들은 이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면 여기 학과가 지금 뭐예요? 대학 목표 구간이잖아요. 상향이 이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원서를 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높고 과밀되어 있기 때문에 붙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392점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지만 396점인 학과는 여기는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냐면 첫 번째는 396점이에요. 396점이 원서를 쓰는 데는 397점이 원서를 쓰겠죠. 396점이 원서를 쓰겠죠. 395점이 원서를 쓰겠죠. 394점이 원서를 쓰겠죠. 394점은 원서를 못 쓰겠죠. 왜 못 쓰냐면 구간 내에서 상향이 불가능하니까. 395점도 사실 웬만하면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395점이면 신소재나 컴퓨터 공학과가 있거든요. 여기에 붙어야죠. 만약에 여기인데 여기에 원서를 썼다가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 쭉 떨어지고 가군으로 가게 되어지면 가군에 고려대가 아니라 다른 학교를 가겠죠. 자기가 희망하지 않는 데를. 그래서 모집 단위 내에선 상향이 불가능해. 왜 불가능해? 여길 떨어지면 대학이 바뀌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리고 모집 단위 상위 구간은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붙어도 학생들이 다 만족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여기로 가게 되어지면 대학의 선호도가 있지만 학과의 선호도가 없기 때문에 합격을 하고 이탈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이탈 가능성이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은 397점이나 396점이 원서를 쓰는 거고 395, 394 원서 못 써요. 그리고 쭉 원서 못 써요. 지금 393도 원서 못 쓰고 392도 못 쓰죠. 왜? 여기 있으니까. 391점도 여기다 못 써요. 왜? 여기 있으니까. 이 구간 내의 학생들은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몇 점이냐면 389점인 점수대가 나오는 거예요. 389점대가. 여기에 쓰는 학생이.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의 점수에서의 이 점수가 건축학과의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392점이라면 여기에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389점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래서 조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들어갈 때의 점수가 높은 학과가 나올 때의 점수는 더 낮게 떨어지는 거. 들어갈 때의 점수가 낮지만 마지막 점수는 더 높은 거. 그 이유들은 바로 구간 내에서 상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봐요.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 건축학과가 523.33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낮은 데로 봐요. 건축공학과가 520.67점이죠. 근데 이게 최저점은 519점이에요. 더 낮은 학과는 뭐예요? 518점이에요. 생명공학과가 실제로는 점수가 더 높지만 최저점은 더 낮은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화공생명은 517점이에요. 무려. 점수는 527.57점인데. 그렇죠? 이런 일들은 고려대학교에서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마찬가지로 발생이 되어져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모집 단위 내에서는 상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자꾸 하나의 점수, 그러니까
평균 점수, 입시기관에서 제시하는 평균 점수만 가지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평균 점수와 최저점 간의 점수의 간격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하시면 그럼 우리가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장시간 설명을 들어줘서 되게 감사합니다. 쭉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지금 좀 전에 올렸던 추가 합격 방법론 1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 합격 방법론 2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유튜브로 찍어서 올렸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조금 들어보시면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생각의 발상을 바꾸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아, 이런 방법들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왜 꼭 필요하냐고 얘기하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식 원서 쓸 때 안정 이렇게 원서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정 지원을 하면서 단 0.5점이라도 단 1점이라도 상향 지원을 반드시 하게 돼 있고 상향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는 추가 합격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방법적인 부분이 있어요. 입시기관에서 추가 합격을 절대로 예측할 수 없어요. 기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생각해 보시고 분석해 보시면서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